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5단원 남은 부분 어,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받은 대로 수업 시간에 받은 대로 드리도록 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예술과 대중문화윤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 이렇게 그냥 녹화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다른 과목이 다른 내용에 비해서 뭐 특별히 내용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술과 윤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주의와 신민주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덕주의부터 보시면 도덕주의는 말 그대로 예술 작품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목적을 보시면 뭐 고결한 분석과 올바른 행위를 포함하여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 뭐 그림이든 아니면 시든 희곡이든 영화든 뭐 하다못해 유튜브 쇼츠든 간에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진정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도덕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럼 예술은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는 참여 예술론적 측면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도덕적 의미가 없다 또는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되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되게 뭐 야한 소설이나 아니면 되게 외설적인 영화 같은 것들은 도덕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주의는 뭐 한계점을 보시면 여러분이 딱 느끼기도 아시겠지만 미적 요소가 되게 가볍게 또는 뭐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그냥 재미가 없어도 도덕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도덕주의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미적 요소가 경시된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창작이 제한된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뭐 인간이 꼭 반드시 도덕적인 것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되게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므로 자유로운 창작도 제한되면 이런 어떤 그 너무 도덕의 관점에서 예술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도덕을 뭐 조금 왜곡해서, 다시 말해 권력 있는 사람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게 곧 도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예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막 그 각종 노래나 그다음에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검열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왜곡된 도덕주의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이제 그 사상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도덕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예술이 약간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다른 이제 사상가로 도덕주의적 사상가로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이고 유명한 작가로서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예술이란 사회의 종교적 자각을 좀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도덕주의는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술 작품은 도덕적 가치, 뭐 도덕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좋은 작품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도덕주의였다면, 그에 반해 이제 신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덕적 가치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아름다움만, 뭐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 뭐 아니면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가의 어떤 표현력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그 작품 자체만 보면 되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신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목적은 신미주의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신미주의는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도덕이나 정치의 수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수 예술로는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도덕주의에서 나왔던 예술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이 신미주의라고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미주의는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당연히 윤리적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윤리적 의미가 들어가 있니 그렇지 않니에 따라서 판단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윤리와 그 다음에 뭐 예술은 별개의 영역이다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주의도 뭐 여러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도덕적인 의미를 도덕적인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작품이 조금 문제작이다, 너무 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신미주의적 입장에서는 예술성만 허용된다면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현실과 분리되다 보니까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그 괴테라는 작가가 썼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예술적으로는 되게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그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그 베르테르가 마지막에 이제 자살하는 그 장면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자신도 베르테르처럼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 신미주는 조금 가볍게 봤다라는 점 확인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비윤리적 예술의 정당화도 위험될 수 있다는 거. 뭐 이게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뭐 예술을 위해서 뭐 특정 작가가 사람이 그 죽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담아내는 그런 좀 약간 우리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정상이 아닌 듯한 그런 것도 예술로서 인정이 된다라고도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윤리적 예술의 정당화도 위험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신미주의적 작가로는 오스카 와일드가 있습니다.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하는 거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윤리를 위한 예술, 도덕을 위한, 또는 뭐 그 어떤 것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오직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와일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핑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주의와 심리주의 두 가지 입장을 크게 살펴봤는데, 약간 이 두 가지 입장과는 조금 별개로 또 이제 예술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상가가 칸트입니다. 칸트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6단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긴 할 건데 5단원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칸트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형식주의적 예술론이라고 이야기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뭐 칸트가 생각하는 뭐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예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사한 측면인데 어떤 측면이 유사하냐? 1번 보시면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예술 자체의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도 뭐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형식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칸트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인간성의 정식이니 그 다음에 저기 뭐 보편성의 정식이니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식들이 전부 다 형식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윤리나 도덕에서의 어떤 형식과 그 다음에 예술에서의 형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칸트는 그래서 미적 체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나 영화나 이런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일명 미적 체험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 행위는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럼 유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밑에 나온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자유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다거나 뭐 아니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뭐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칸트는 뭐 도덕적인 행위는 자율적인 인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를 때 자유롭다, 자율적인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 예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그 형식을 자유롭게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의 예술을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고, 두 번째는 무관심적 태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 작품을 봄으로써 내가 어떤 것이 이득이 있고 뭐가 뭘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작품 그대로 그 자체만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판단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뭐 도덕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 뭐 뭘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한다, 뭐 봉사활동 점수를 받기 위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뭐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단순히 자기가 세운, 자기 이성이 세운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도덕적이라고 칸트는 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예술 작품과 도덕적 행위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운다, 경향성을 만족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자신의 욕구를 벗어나서 그냥 뭐 예술 작품을 즐긴다거나 도덕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유사성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칸트는 3번처럼 이야기하는 게 진짜 칸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니까 도덕성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칸트는 상징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는 많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런 어떤 작품을 즐기는 사람은 도덕적인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덕성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칸트는 주장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예술과 윤리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뒷장 보시면 뭐 예학론과 비학론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학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말한 악은 음악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동양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은 이 예의와 예절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예학론이라 얘기하고, 비학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이 굳이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비학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만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학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입니다. 즉 유교 같은 경우는 예학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묵자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우리가 묵가라고 불리는 입장은 비학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공자는 이제 즉 예학론은 그냥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어떤 각종 예에 맞는 행사를 할 때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음악과 예는 이렇게 서로 좀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비학론을 주장했던 어떤 묵자는 음악은 뭐 괜히 허례허식을 드러낸 것일 뿐 실생활에 그렇게 도움도 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겸해 교류의 입장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음악은 쓸데없는 거다 라고 주장했던 사상이 비학론적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요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아드로노의 입장은 뭐 비문학 지문을 요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뭐 대중문화를 따른다라고 비판했던 아드로노의 입장은 이렇게 그냥 한번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여기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5-2 그러니까 학습지 12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윤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윤리 즉 뭐 옷 입고 먹고 집에서 지내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 윤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데거와 볼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소비 윤리 같은 거, 먹는 거와 특히 관련된 거는 베블런 효과라고 해서 베블런의 입장을 조금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블런 같은 경우에는
과시적 소비, 이거 아마 뭐 저희 경제 시간이나 일반 사회 시간에도 배웠거나 아니면 뭐 국어 비문학 지문으로도 좀 많이 종종 등장하고, 생윤에서는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막 강연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서 막 말풍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요 과시소 비반 보면 나면 될 것 같은데, 베블러는 부를 과시하여 이루어진 소비는 주로 사치품 시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는 부유층과 이를 모방하려고 드는 계층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셀럽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재벌이 뭐 몇백만 원짜리 막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닌다, 시계를 찬다,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부유층의 모습을 모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나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막 이렇게 소비하는 거, 이런 거를 과시소비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연관된 효과를 베블런 효과라고 해서 상품의 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유명 셀럽이 뭐 차고 있는 뭐 손목시계,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도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불른 효과로서 과시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한스 지메리니 또는 보드리아느니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의식주와 소비윤리에서는 크게 쌤이 이야기할 거는 없어 보여서 요즘 그래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다문화 시대 윤리입니다. 다문화, 뭐 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문화는 되게 먼 시대, 먼 나라 얘기라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실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덜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보다 여러분 동생, 즉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더 많이, 오히려 이게 좀 다문화 가정이 오히려 너무 일반적으로 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다문화를 바라보는 정책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차별적 배제 모형부터 문화 다원주의, 일명 국수 대접 이론까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입장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뭐 크게 어렵거나 제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입장이나 장점, 단점 이렇게 꼭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두 가지 입장, 뭐 갑을 해가지고 뭐 용광로 이론이랑 샐러드 볼 이론을 비판한다거나, 아니 서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샐러드 볼 이론이랑 국수 대접 이론을 이렇게 소개해놓고 비교하는 문제를 종종 내곤 했는데, 뭐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고,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엘리아드 부분인데, 엘리아드는 이제 성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종교와 관련된, 종교와 세속에 관련된 입장을 조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만 좀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성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 성현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가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뭐 성스러울 성자에 드러날 현자, 그래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건데, 여기서 뭐 성스러움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뭐 크게 대단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세속적인 속세의 삶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들, 우리 일명 뭐 기적이 나타났다, 또는 뭐 좀 약간 이렇게 홀리한 그런 것들이 성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현을 통해서 엘리야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겁니다. 종교, 성스러운 거와 세속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 즉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뭐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엘리야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 번째 작대기 보시면,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종교, 성스러움과 속세 같은 어떤 대립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 성스러움은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세속적인 세계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엘리에데가 주장했던 성현에 대한 이야기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입장으로 엘리아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동그라미 이거 보시면 비종교적 인간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기가 탄생한다거나 뭐 새 지위를 획득한다거나 사회적 진출을 할 때 종교적 제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 같은 거 칠 때 또는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교회를 또는 절을 뭐 이슬람 사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온갖 신들한테 기도하죠. 제발 제가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제가 뭐 공부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나는 교회도 다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무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순간에는 어떤 종교에 의지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엘리야드는 종교적 지향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보면 아기 탄생이나 세지 획득이나 사회적 진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인간이 중요하다고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에서는 항상 어떤 종교적인 의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엘리아드는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성스러움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로 충만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어떤 성스러움과 종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연은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되는 것이지 성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연은 이제 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조용한 뭐 터가 있는 곳이다.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팔공산 같은 데 가면 뭐 소원은 꼭 하나는 이루어준다더라. 뭐 그런 것들. 그런 데가 이제 뭐 자연은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받는 거지. 그 자체로 뭐 돌멩이 하나가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차이점을 조금 잘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의 성이 드러난다. 말 그대로 성현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속세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하다라는 게 엘리아드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엘리아드만 보면 될 거고, 관용은 아니 뭐 이게 뭐 별개로 나오는데 종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수적으로 이야기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덕목을 하나만 얘기를 하면 관용일 겁니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뭐 유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관용을 항상 그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걸 그냥 여기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유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관용도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즉 무제한적인 관용은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관용이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냥 종교적으로 관용한다. 관용을 하다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어떤 뭐 좀 극단적인 종교의 입장도 관용하게 되면 사람이 다친다거나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관용도 일정 부분의 선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게 관용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뭐 5단원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5단원은 뭐 요 정도 해서 마무리 지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내용을 생윤 쌤 수업했던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